오늘 낭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은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난 대표작으로 부유한 부인과 함께 이곳저곳 여행하며 지내다가 실수로 생긴 상처가 골마 죽음을 앞에 둔 작가 해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활락을 쫓으며 작가로서 태만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회의하는 해리의 모습은 해밍웨이의 개인적인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6,000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 서쪽 정상은 마사이어로 응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부른다. 이 서쪽 봉우리 가까이에는 바짝 말라붙은 표범의 시체가 하나 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다. 고통이 사라지다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올 때를 아는 모양이지? 사나이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피워서 정말 미안하군. 당신도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저것들 좀 봐. 저것들이 저렇게 모여드는 건 내 꼴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까? 그가 말했다. 그가 누워있는 침상은 미모사 나무의 넓은 그늘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늘 건너편 눈이 부시게 반짝거리는 들판을 바라보니 큼직한 새 3마리가 축축하게 웅크리고 있는 한편 하늘에도 10~서너 마리가 더 날면서 지나갈 때마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땅에 드리웠다. 저놈들은 트럭이 고장난 날부터 줄곧 저기에 있었어. 땅에 내려앉은 건 오늘이 처음이야. 어느 때고 저놈들을 단편소설에 써보고 싶은 날이 올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모양을 무척 유심히 관찰했거든. 생각해보니 우습군. 그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짓거려 본 것뿐이야. 짓거리고 있으면 한결 편해지니까. 하지만 당신을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 그가 대꾸했다. 성가실 리가 있나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척 안타까울 뿐이에요. 비행기가 올 때까지 사태를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비행기가 오지 않을 때까지거나. 내가 할 일이나 좀 일러줘요.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테니까요. 내 다리를 잘라줘.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지도 모르니. 그것도 장담은 못하지만 아니면 총으로 나를 쏴 죽이든지. 이젠 당신도 사격에 능숙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책 읽어줄까요? 무슨 책을 읽으려고? 책가방 속에서 뭐든지 읽지 않은 걸로요. 책 읽는 걸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짓거리는 게 제일 편해. 입씨름이라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갈 테니까. 그가 말했다. 입씨름을 안 할래요. 입씨름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 얘기는 그만둬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이에요. 오늘쯤 아마 사람들이 다른 트럭을 갖고 돌아올 거예요. 어쩌면 비행기도 도착할지 모르죠. 난 꼼짝도 하기 싫어. 당신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이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야. 그가 대꾸했다. 비겁해요. 공연히 험담하지 말고 마음 편히 죽게나 좀 내버려 둘 순 없나? 나한테 욕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당신은 안 죽어요. 어리석은 소리 마.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저 빌어먹을 놈들에게 물어봐. 그는 고약하게 생긴 큼직한 새들이 둥글게 구부린 털 속에 벌거숭이 대가리를 파묻고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4번째 새가 미끄러지 땅으로 내려와 잽싸게 발을 놀려 달린 뒤
다른 새들이 있는 곳으로 뒤뚱거리며 천천히 걸어갔다. 저 새들은 어느 캠프 주위에서나 볼 수 있어요. 다만 당신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죠.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죽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 건 어디서 읽었지? 정말 형편없는 바보로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봐요. 빌어먹을 그건 내 직업이었다고 그가 대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드러누워 얼마 동안 조용히 있더니 열기에 아지랑이가 이는 벌판 건너편 잡목숲을 바라보았다. 노란 벌판을 배경으로 사냥 몇 마리가 작고 하얗게 보였으며 더 멀리 저쪽에는 푸른 숲을 배경으로 얼룩말이 떼지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곳은 언덕을 등지고 큰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은 훌륭한 캠프장으로 물이 좋고 바로 곁에는 물이 말라버리다시피 한 샘물이 있어 아침이면 사막 뇌조들이 날아다니곤 했다. 책이라도 읽어줄까요? 여자가 물었다. 여자는 그의 침상이 옆 캠퍼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요. 아니, 읽을 필요 없어. 아마 트럭이 올 거예요. 빌어먹을. 트럭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난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참 많은 일에 관심이 많군. 나는 신경도 안 쓰는 일에.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죠, 해리. 술 한 잔은 어떨까? 당신에겐 해로울 거예요. 블랙의 책에도 알코올 성분은 모두 피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 마셔선 안 돼요. 몰로, 그가 큰 소리로 불렀다. 내 부하나, 위스키 소다를 가져와. 내 부하나.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삶을 포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책에도 술이 나쁘다고 적혀 있어요. 당신에게 해롭다는 건 저도 잘 알고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술은 나한테 이로워. 그가 우겼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에겐 그것을 끝맺을 기회가 영영 없을 것이다. 술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두고 시비를 하다 이렇게 끝나버릴 것이었다. 오른쪽 다리에 궤저가 발생한 뒤로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고통과 더불어 공포감까지 사라져 지금 느끼는 것이라곤 오직 격심한 피로감과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죽음은 강박관념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심한 피로감이 죽음을 이렇게 쉬운 것으로 만들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확실히 파악한 뒤 훌륭하게 쓰고 싶은 생각에 안 쓰고 아껴두었던 작품들을 이제는 영원히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써보려다 실패하는 일도 없겠지. 어쩌면 이제는 그 작품들을 끝내 못 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미처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다.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녀는 손에 술잔을 두고 입술을 깨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리에 그냥 머물렀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늘 파리가 좋다고 했죠. 파리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고 또 어디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어요. 난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만약 당신이 사냥을 원한다면 헝가리에 가서 사냥을 했을 테고 그랬더라면 편했을 거예요. 당신의 그 빌어먹을 돈으로 말이지. 그가 내뱉었다.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돈은 언제나 내 것인 동시에 당신 것이기도 했어요. 난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이 가자는 대로 어디나 따라갔고 또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왔어요. 하지만 이곳만은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이곳이 좋다고 했잖아. 그건 당신 몸이 성할 때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끔찍이 싫어요. 어쩌다 당신 다리가 이 모양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편을 당하다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처음 살갗이 긁혔을 때 소독약 바르는 걸 잊었던 탓이겠지.
난 한 번도 병독에 감염된 적이 없어서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던 거야. 나중에 상처가 악화되었을 때도 다른 방부제가 떨어져서 약한 석탄산액을 사용했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마비돼 궤저가 발생한 거야.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것 말고 무슨 까닭이 있겠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어설픈 키쿠유족 운전기사 대신에 훌륭한 운전기사를 고용했더라면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했을 거고 또 트럭에 베어링을 태우는 일도 없었을 테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당신 가족이랑 그 빌어먹을 올드 웨스터버리 서러토가 판비치 패거리들과 헤어져 나를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어머, 그건 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죠. 그런 말은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 당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사내가 대답했다. 해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돌았나 봐요. 아니야, 돌고 싶어도 돌 머리가 없어. 그걸 마시면 안 돼요, 여보. 제발 좀 마시지 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나 해. 난 지금 피곤해. 그가 내뱉었다. 지금 그는 마음속에서 카라카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짐을 들고 서 있었는데 지금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심플론 오리엔트 열차에서 비치는 헤트라이트였다. 퇴각한 뒤 그는 트라키아를 막 떠나던 참이었다. 이것은 그가 뒷날 작품으로 쓰려고 간직해 두었던 소재 중의 하나였다. 그날 아침 식사 때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가리아의 산에 눈이 쌓인 것을 바라보던 일 말이다. 또 난센의 비서가 노인에게 저것이 눈이냐고 묻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저건 눈이 아니야. 눈이 내리게 나지길러 하고 대답하던 일 말이다. 그러자 비서는 다른 아가씨들에게 이것 좀 봐, 눈이 아니래 하고 되풀이한다. 그러면 아가씨들은 일제히 저건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눈이었고 주민 교환 계획을 전개할 때 그는 그들을 눈 속으로 보냈다. 그들은 눈 속을 헤매고 다녔고 결국 그의 겨울 사망했다. 그의 크리스마스 주일에도 가데르탈 고지대에는 계속 눈이 퍼부었다. 그의 그들은 크고 네모난 사기난로가 방 절반을 차지하는 벌목꾼집에 살면서 밤나무 잎사귀를 잔뜩 넣은 매트리스를 깔고 잤는데 그때 발이 피투성이가 된 탈영병 한 사람이 눈 속에서 나타났다. 탈영병은 헌병이 자기를 뒤쫓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에게 털약말을 주어 달아나게 해놓고 그 발자국이 눈으로 뒤덮일 때까지 헌병을 붙들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슈른츠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눈이 너무 환하게 반짝였기 때문에 술집에서 밖을 내다보면 눈이 시릴 정도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가파른 소나무 언덕으로 둘러싸인 강기슭을 따라 썰매로 다져 미끈해지고 말 오줌으로 노랗게 물든 눈길을 어깨에 무거운 스키를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때 마들레나 하우스 산장 위쪽 빙하 아래로 멋지게 이어진 슬로프를 단숨에 내려 달리면 눈은 케이크에 입힌 설탕처럼 부드럽고 흰 가루처럼 가벼웠다. 또 스피드를 내어 소리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오다 보면 마치 새처럼 아래로 미끄러지던 기억이 났다. 그때 눈보라가 닥쳐 사람들은 모두 일주일 동안 마들레나 하우스 산장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초롱불을 밝히고 트럼프 놀이만 했다. 그런데 렌트씨는 게임에서 지면 질수록 더 많은 돈을 걸더니 결국 돈을 몽땅 잃고 말았다.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말이다. 스키 교습료로 받은 돈이며 시즌에서 얻은 이익금이며 미천까지도 모두 말이다. 코가 길쭉한 그 사내가 카드를 집어들고는 쌍부아르 하고 말하며 열어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는 자나깨나 늘 노름을 했다.
눈이 오지 않아도 노름을 했고 눈이 너무 내려도 노름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노름으로 낭비한 모든 시간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글 한 줄 써본 일이 없었다. 또 바커가 비행기를 몰고 산맥이 뚜렷이 보이는 평원을 가로질러 전선을 넘어가서는 휴가를 받아 돌아가는 오스트리아 장교들이 탄 열차를 포격한 것,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병사들을 기관총으로 쏘아대던 그 춥고 맑게 갠 크리스마스 날에 대해서도 아직 써본 일이 없다. 그 뒤에 바커가 식당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던 때에 얼굴이 생각났다. 그때 모두들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마침내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에이, 이 무지막지한 살인마 같으니. 그러나 그 뒤 그와 같이 스키를 타던 사람들은 당시 그들이 죽인 같은 오스트리아인이었다. 아니,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겨우내 같이 스키를 탔던 한스는 카이저 경보부대 소속이었다. 제재소 위쪽 협곡으로 같이 토끼 사냥을 갔을 때 두 사람은 파수비오 전투와 페르티카라와 아살론의 공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글 한 줄 쓰지 못했다. 몬테코로나며 세테코문이며 아르시에로에 대해서 역시 한 줄도 못 썼다. 몇 해 겨울을 포 아를베르크와 아를베르크에서 살았던가. 네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들이 걸어서 선물을 사러 블루덴치에 갔을 때 여우를 팔러 온 사나이를 만났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또 뻐찌씨 맛이 나던 키르슈의 맛이 기억났다. 그리고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 위에 쌓인 가루눈을 휘날리면서 미끄러지며 히호 롤리는 부르짖었네 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파른 골짜기로 마지막 코스를 달려가다 다시 길을 바로잡고 과수원을 3번 돌아 빠져나와 도랑을 넘어서 숙소 뒤 빙판길로 나오던 일도 생각났다. 동여맨 끈을 툭툭 쳐서 늦추고 스키를 집어던지듯 벗어서 숙소 판자벽에 기대 놓으면 창문에서는 램프 불빛이 흘러나오고 안에서는 담배 연기와 새 포도주 냄새가 풍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아코디언을 연주했다. 파리에선 어떻게 머물렀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옆 캔버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가 그에게 물었다. 크리용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우린 언제나 그곳에 머물렀으니까요. 아니야. 언제나 머무른 건 아니었어. 그곳하고 생제르맹 거리에 있는 앙리 사세관 2군데였죠. 당신은 그곳이 좋다고 말했는걸요. 사랑은 똥더미야. 난 그 똥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우는 수탉이지. 해리가 말했다. 당신이 가야 한다고 해서 당신 뒤에 남는 것들까지 죄다 때려 부술 필요가 있나요? 내 말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가야만 하는 거냐고요. 당신이 타던 말도 아내도 다 죽이고 안장도 갑옷도 다 불살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녀가 따졌다. 그래 맞아. 당신의 그 빌어먹을 돈이 바로 내 갑옷이었어. 내 스위프트며 내 암호였지. 그가 대꾸했다. 그만둬요. 좋아, 그만두지. 더는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늦었어요. 그렇다면 좋아. 좀 더 괴롭혀줄까? 그게 더 재밌는데. 당신과 정말로 좋아서 하던 그 한 가지마저도 이제는 못하게 됐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러 가지를 좋아했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전 뭐든지 했는걸요. 아, 제발 자기 자랑은 그만두는 게 어때? 그는 여자를 쳐다보았고 여자는 울고 있었다. 이봐, 당신은 내가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남을 해치는 건 괴로운 일이야. 얘기를 시작할 적엔 나도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시작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래서 당신에게 최대한 잔인하게 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조금 더 신경 쓰지 마. 정말 당신을 사랑해.
여태껏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 다른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은 죽 먹듯 입버릇처럼 해오던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게 참 다정해요. 요 암캐 같은 년, 이 돈 많은 암캐 같은 년, 이건 시야. 내 머릿속엔 지금 시가 가득해. 헛소리와 시가, 헛소리 같은 시라고나 할까? 그가 말했다. 그만둬요, 해리. 어째서 당신은 자꾸만 악마로 변해가는 거죠? 난 뭐든 남겨두고 가긴 싫어. 그 무엇도 남기고 가기 싫다고 그가 내뱉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그는 이제 잠이 들었다. 태양이 언덕 너머로 지면서 벌판을 가로질러 그늘이 뒤덮였고 조그마한 짐승들이 캠프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는 짐승들이 머리를 재빨리 떨어뜨리고 꼬리를 휘휘 저으면서 이제는 숲풀에서 꽤 먼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들은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았다. 모두가 나무 위에 육중한 모습으로 올라가 앉아 있었다. 전보다 숫자가 훨씬 불어나 있었다. 몸시중을 드는 소년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마님은 사냥 가셨어요. 날이 뭘 도와드릴까요? 소년이 물었다. 아니, 도와줄 거 없어. 여자는 식사거리로 짐승을 잡으러 갔다. 그가 사냥 구경을 좋아하는 건 잘 알았지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숲을 속에 작은 골짜기 같은 지역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먼 곳으로 갔던 것이다. 언제나 생각이 깊은 여자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알고 있는 것이며 책에서 읽은 것이며 또 들은 것에 대해 무엇이든 사려 깊은 여자였다. 그가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작가로서의 생명이 이미 끝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남자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여자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저 입버릇처럼 말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짓거린다는 것을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린 뒤부터 그의 거짓말은 오히려 진실을 얘기할 때보다 여자들에게 더 효력을 발휘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겐 얘기할 만한 진실이 별로 없었다. 그는 마음껏 삶을 즐겼고 이제는 그것도 끝나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더 많은 돈, 같은 장소라도 최상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다시금 삶을 계속했던 것이다. 정말 신통하게도 그는 생각하기를 단념했다. 내면이 단단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파산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이제 더 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미가 없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언젠가 이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써보리라고 중얼거렸다. 너는 실제로 그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그들 사회에 스파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기에 그 사회를 떠나 그것에 대해 작품을 써보리라고 말이다. 언제든 한 번은 자신의 소재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쓰게 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안일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어 보낸 하루하루의 생활은 그의 재능을 우둔하게 만들었고 집필에 대한 의욕마저 약화시켰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지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글을 쓰지 않을 때 훨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아프리카는 그가 잘 나가던 시절 좀 더 행복하게 지내던 곳이어서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그는 이곳으로 왔다. 그래서 이번 사파리 여행에서는 안락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고생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호화스러운 사치도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시 단련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마치 권투 선수가 자기 육체의 지방을 없애기 위해 산중으로 들어가 노동하고 훈련하듯이 자신도 영혼에 붙은 비갯살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자도 그런 생활을 좋아했다. 자극적이고 장면이 바뀌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창작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삶을 마쳐야 한다고 해도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제 등뼈가 부러졌다고 하여 제 몸뚱이를 물어뜯는 뱀처럼 자기 자신에게 맞서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여자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을 것이다. 거짓말로 이어왔으니 죽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때 언덕 저 너머에서 총성이 한 발 들려왔다. 여자는 사격을 아주 잘했다. 이 착하고 돈 많은 암캐, 그의 재능을 친절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이자 파괴자. 이 무슨 허튼 소리란 말인가. 그의 재능은 그 자신이 파괴하지 않았던가. 너를 잘 보살펴 주었다는 이유로 왜 그 여자가 비난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가 자신의 재능을 망치고 만 것은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배신했기 때문이며 지각에 칼날이 무디어질 정도로 술을 과하게 마셨기 때문이고 나태와 안일과 속물근성 때문이고 교만과 편견과 그 밖의 여러 방법 때문이 아닌가. 도대체 이건 뭐란 말인가? 고소의 목록인가? 도대체 그의 재능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재능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활용하는 대신 악용했던 것이다. 그의 재능이란 그가 한 번도 실제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가 생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펜이나 연필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었다. 그가 새로 사랑하게 되는 여자가 지난번 여자보다 의례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가장 돈이 많고 모든 돈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고 애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했으며 지금 그를 한 작가로서, 한 남성으로서, 한 친구로서 또는 자랑스러운 하나의 소유물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바로 지금 그가 진실로 사랑하던 때보다도 그 여자의 돈의 대가로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일에 맞게 태어나야 하는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든 거기에는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거지.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형태로 자신의 생명력을 팔아왔다. 애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아야 금전을 제대로 평가하는 법이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지금 역시 그것에 대해 작품을 쓸 수는 없었다. 쓸만한 가치가 아무리 충분하다 해도 쓰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빈터를 가로질러 캠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승마용 바지를 입고 엽총을 들고 있었다. 소년들이 수량 한 마리를 어깨에 걸매고 여자들을 따라왔다. 아직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아름답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잠자리에서도 훌륭한 기술과 감수성을 발휘하지. 미인은 아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상당한 독서가인데다 승마와 사냥을 좋아했고 누가 봐도 지나치게 술을 마셨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비교적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는 한동안 이제 막 자라는 두 아이들에게만 몰두했다. 하지만 애들은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가 옆에 있는 것을 귀찮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승마와 독서와 술에 빠져 지냈다. 저녁 식사 전 오후에는 독서를 즐겼고 책을 읽으며 위스키 소다를 마셨다. 식사 때까지는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식사 때 포도주 한 병을 더 마시고 나면 보통 만취해서 잠들곤 했다. 그것은 애인들이 생기기 전의 일이었다. 애인들이 생긴 뒤로는 과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굳이 술에 취해서 잠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인들은 이 여자를 실증나게 했다. 결혼했던 예전 남자는 한 번도 그녀를 실증나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녀를 실증나게 했다. 그때 두 아이 중 하나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그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애인을 갖고 싶지 않은 데다 술도 마취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갑자기 자신이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에게는 이제 존경을 바칠 남자가 필요했다. 일은 지극히 단순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고 그가 영위하는 삶을 늘 부러워했다.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를 손에 넣은 절차와 마침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경위는 그녀로서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이룩하고 또 그로서는 자신의 옛날 삶 중에서 잔재를 팔아버린 통상적인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판 것은 생활의 안정과 안락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밖에 달리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사주었을 것이다.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대단히 멋진 여자였다. 그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었다. 다른 여자보다 그녀 쪽을 택하고 싶었던 것은 그녀가 누구보다 돈이 많은 데다 아주 유쾌하며 감수성이 풍부했고 추태를 벌이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만들어 놓은 이 삶이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2주 전 영양대가 머리를 치켜들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귀를 쭉 뻗고는 무슨 소리만 나면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갈 태세로 서 있는 모습을 찍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만 무릎이 가시에 긁혔을 때 소독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처 사진을 찍기도 전에 영양들은 갑작스럽게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그때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간이 침대 위에서 머리를 돌려 여자 쪽을 바라다 보았다. 여보, 그가 불렀다. 순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당신에게 좋은 수프거리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클린과 함께 감자를 으깨도록 시킬게요. 한데 기분은 어때요? 훨씬 좋아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냥 나갈 때 당신은 자고 있더군요. 한참 잘 잤어. 멀리 갔었나? 아니요. 저 언덕 뒤쪽으로 돌아갔다만 왔어요. 양을 한 방에 멋지게 맞췄어요. 사격 솜씨가 정말 대단해. 내가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당신 몸만 성하면 사냥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을 텐데. 당신과 함께 사냥 떠나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난 이 지방이 좋아졌어요. 나도 좋아. 여보, 당신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신이 아까 같은 기분이라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는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 약속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가 대답했다. 나를 짓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중년 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벌써 두세 번이나 나를 짓밟았어요. 그러니 다시는 짓밟지 않을 거죠? 당신을 잠자리에서 두서너 번 늘씬하게 짓밟아주고 싶군.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해요. 그거야말로 기분 좋게 짓밟히는 거죠. 우린 그렇게 짓밟히도록 만들어져 있는걸요. 내일은 비행기가 도착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 확실해요. 오기로 돼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벌써 나무를 베고 연막을 피워 올릴 풀을 준비해놨어요. 오늘도 아래쪽에 내려가 보고 왔는걸요. 비행기가 착륙할 땅도 충분하고 양쪽 끝에 연막을 피워 올릴 준비도 해놓았어요. 왜 비행기가 내일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꼭 올 거예요. 이미 예정된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읍내에 가서 당신 다리를 치료하고 그러고 나선 우리 둘이서 멋지게 서로를 짓밟기로 해요. 전처럼 끔찍한 말은 하지 말고요. 같이 술이나 한잔 할까? 해도 저물었으니 꼭 한잔 해야겠어요. 이미 한잔 했는걸. 그럼 한 잔씩 같이 해요. 몰로 레티드 위스키 소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목이 물리지 않게 장화를 신는 게 좋을걸?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다가 목욕한 뒤에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술을 마셨다. 아주 캄캄해지기 직전, 이미 총을 쏠 수 없을 만큼 햇빛이 없을 때 하이에나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언덕을 돌아 제 길을 갔다. 저 빌어먹을 놈은 매일 밤 저기를 가로질러 가는군. 사내가 말했다. 2주일 동안 매일 밤 말이야. 밤에 소리를 지르는 게 저놈이로군. 난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징그러운 짐승이에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게 불편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또 소년들이 불을 피우자 그림자가 텐트 위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가운데 그는 이승의 모든 것을 유쾌하게 묵묵히 체념하고 싶은 기분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그는 부당하고 잔인하게 굴었던 것이다. 그녀는 멋지고 정말로 훌륭한 여자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그 생각은 갑자기 떠올랐다. 물이 세차게 흐르거나 바람이 불어닥치듯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공허감처럼 갑자기 내습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야릇하게도 하이에나가 그 공허감의 한 끝자락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가. 왜 그래요, 해리?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반대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말이야. 그가 말했다. 몰로가 붕대를 갈아줬나요? 응. 지금은 붕산만 쓰고 있어. 기분은 좀 어때요? 조금 어지러워. 목욕을 해야겠어요. 곧 올게요. 같이 식사하고 침상을 안으로 들여놓기로 해요. 그녀가 말했다. 입씨름을 그만둔 건 참 잘한 일이야. 하고 사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와는 그다지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가 사랑했던 다른 여자들과는 싸움이 너무 잦아서 부식작용처럼 언제나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까지 갉아먹곤 했다. 그는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모시켜버렸던 것이다. 그는 파리에서 싸움을 한 뒤 콘스탄티노플로 혼자 갔던 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줄곧 창녀들과 지냈고 그 짓도 지치자 마음의 고독이 억제되기는커녕 더욱더 심해졌다. 그러자 그는 첫 번째 여자, 자기를 버리고 달아난 그 여자에게 도저히 쓸쓸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고 편지를 써보냈다. 언젠가 한 번은 레장스 밖에서 그녀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깜짝 놀라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든지 속이 울렁거렸다든지 어딘지 모르게 그녀와 비슷한 여자를 불바르에서 만나 뒤따라가 보려고도 했지만 혹시 그녀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을 망칠까봐 두려웠다든지 하고 말이다. 어떤 여자를 데리고 자도 그녀가 더욱 그리워지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지난날 그녀의 처사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아주 말짱한 기분으로 클럽에서 이 편지를 써서 뉴욕으로 붙이면서 답장은 파리에 자기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녀가 너무 그리워 공허할 정도로 마음이 울렁거려 막심 레스토랑 위쪽을 배회하다 여자 하나를 꿰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데리고 갔다. 식사를 마친 뒤 춤을 추러 갔지만 여자의 춤이 서툴러서 기분이 나지 않아 정열적인 아르메니아 창녀로 상대를 바꾸었는데 그녀가 어찌나 배를 비벼대는지 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영국 포병대 장교와 싸움 끝에 빼앗은 여자였다. 장교는 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컴컴한 어둠 속 자갈길 위에서 격투를 벌였다. 그가 포병대 장교의 턱 옆쪽을 2번이나 세게 갈겼는데도 그놈이 나가 떨어지지 않자 그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것을 알았다.
상대는 그의 몸통을 갈기고 이어 눈 언저리를 때렸다. 그는 다시 왼손을 치켜들어 장교를 한 대 갈겼다. 그러자 장교는 그의 위에 엎어지며 그의 윗도리를 움켜쥐더니 소매를 잡아 찢었다. 그는 포병 장교의 뒤통수를 2번 갈기고 이어 그를 때밀면서 후려갈기자 장교는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나자빠졌다. 그때 헌병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여자를 데리고 달아났다. 택시를 잡아타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따라 루멜리 히사르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곳을 한 바퀴 돌고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되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겉모습만큼이나 너무 무르익은 감이 있었지만 부드럽고 장미 꽃잎 같고 시럽처럼 끈적끈적하고 반들반들한 배에 저통이 크고 엉덩이에 베개를 벨 필요가 없었다. 아침 첫 햇살에 정말 망측한 모습으로 여자가 눈을 뜨기 전에 그는 그곳을 나와버렸다. 그는 눈자 위에 검은 멍이 든 채 페라팔리스 호텔에 나타났다. 한쪽 소매가 없었기 때문에 윗도리는 손에 들고 있었다. 같은 날 밤 그는 아나톨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 여행이 끝날 무렵 아편을 얻으려고 재배하는 양귀비밭을 온종일 말을 타고 달렸던 일이 생각났다. 그러자 점차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마침내 거리 감각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곳은 적들이 새로 도착한 콘스탄틴의 장교들과 합세하여 공격을 해온 장소였다. 그 장교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신참 병사였다. 포병대는 그 부대에 포격을 가하고 있었고 영국의 관측 장교는 어린애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그날 흰 발레 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장식술이 달린 장화를 신은 전사자들을 처음 보았다. 터키 군대가 쉴 새 없이 때를 지어왔고 스커트 입은 병사들이 도망치자 장교들은 그들을 향해 권총을 쏘아대고 이어 장교들 자신도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그도 관축 장교와 함께 도망을 쳤는데 마침내 숨이 차고 입안은 마치 동전을 씹은 것 같은 냄새로 가득 차는 듯했다. 그들이 바위 뒤에 숨어도 터키 병사들은 여전히 때를 지어 쳐들어왔다. 그 뒤 그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광경을 보았고 좀 더 뒤에는 이보다 훨씬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 그래서 파리에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조차 참지 못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 카페에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감자 모양의 얼굴에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국인 시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름이 트리스탄 차라라고 하는 어떤 로마니아 사람과 다다이즘 운동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언제나 외알 안경을 쓰고 있는 그 루마니아인은 늘 두통에 시달렸다. 그는 아내가 있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싸움도 깨끗이 끝나고 미친 듯한 광기도 사라지고 이제는 안락한 가정에 있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사무소에서도 우편물을 아파트로 회송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낸 그 여자한테서 온 답장이 쟁반에 놓여서 왔다. 필적을 본 그는 가슴이 철렁하여 서둘러 편지를 다른 편지 밑에 쑤셔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 편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이 일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끝장나고 말았다. 그는 모든 여자와 함께 지낸 즐거운 시절과 싸움을 했던 일도 회상했다. 그들은 언제나 싸움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택하곤 했다. 그런데 기분이 제일 좋은 때 언제나 싸움이 벌어진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 싸움에 관해서도 그는 아직 작품을 쓴 적이 없다. 첫째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남을 중상하기 싫어서였고 다음으로는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쓸거리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쓸 때가 오리라고 생각했다. 작품으로 쓸 것은 참으로 많았다. 그는 이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사건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관찰해왔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의 미묘한
변화를 읽었던 것이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억할 수 있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관찰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쓰는 것은 그의 의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해 영원히 쓰지 못할 것이다. 기분은 좀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목욕을 마치고 텐트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좋아. 그럼 식사할까요? 그녀 뒤에는 몰로가 접는 식탁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소년이 수프가 담긴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글을 쓰고 싶군. 그가 말했다. 수프라도 좀 들고 기운을 차려야 해요. 난 오늘 밤 죽을 거야. 그러니 기운 차릴 필요는 없어. 그가 대꾸했다. 해리, 제발 과장 좀 하지 마요. 당신 코는 도대체 어디에 쓸 작정이야. 내 넓적다리는 이제 반쯤 썩어 문드러졌다고. 빌어먹을. 스프 따위를 뭐 때문에 먹어야 하지? 몰로 위스키 소다를 가져와. 제발 스프를 들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래, 먹지. 스프는 뜨거웠다. 먹기 좋을 만큼 식을 때까지 컵을 손에 들고 있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소리 없이 스프를 삼켜 넘겼다. 당신은 훌륭한 여자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마. 그가 말했다. 그녀는 스퍼나 다운앤드 컨트리 같은 잡지에서 볼 수 있었다. 친근하고 호감을 주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과음과 지나친 잠자리 때문에 얼굴이 조금 상하기는 했지만 다운앤컨트리 같은 잡지에서도 그런 탐스런 젖가슴이며 쓸모있는 넓적다리며 등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애무하는 가벼운 손은 볼 수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친근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는 순간 그는 다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을 사르르 흔들어 불꽃을 가늘고 길게 피어나게 하는 바람처럼 불어왔다. 나중에 아이들더러 모기장을 가져오라 해서 나뭇가지에 매달도록 하고 불을 피워줘. 오늘 밤은 텐트에 들어가지 않겠어. 움직여봤자 별 수 없으니까. 오늘 밤은 날씨가 맑아. 그러니 비가 내릴 리도 없고. 이처럼 사람들은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한 가지를 그는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마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 받아쓰기는 못하겠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좋아. 물론 망원경에 초점을 맞춰 넓은 시야를 압축하듯이 올바로 다룰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한 단락 속에 압축할 수 있을 것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 호수 위 언덕에 갈라진 틈을 흰 모르타르로 바른 통나무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다. 문 옆에 서 있는 장대에는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매달려 있었다. 집 뒤에는 들판이 있고 그 들판 뒤에는 숲이 있었다. 롬바르디아종 미루나무가 집에서부터 호숫가 선창에 이르기까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다. 다른 미루나무들은 고줄 따라 늘어서 있었다. 한 줄기 길이 숲 가장자리를 따라 언덕 위로 뻗어 있고 그는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블랙베리를 따곤 했다. 뒤에 그 통나무 오두막집은 불에 타버렸고 사슴발로 만든 총거리에 걸려있던 난로 위의 총들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탄창에 탄환은 녹아내렸고 개머리판도 타서 총신이 잿더미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잿더미는 큼직한 세탁용 무쇠솥에서 쓸 잿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타다 남은 총신을 갖고 놀아도 괜찮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했다. 타버리기는 했어도 역시 자기 총이라고 했고
그 뒤로도 할아버지는 다시는 총을 사지 않았다.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 판자로 다시 집을 짓고 하얗게 칠을 했다. 현관에서는 미루나무와 건너편 호수가 보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총들은 없었다. 통나무 오두막집 벽 사슴발 총거리에 걸려있던 총씨는 지금은 잿더미 위에 구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전쟁 뒤 우리는 슈바르츠발트에서 송어 낚시터를 빌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길은 두 가지였다. 그중 한 길은 트리베르크에서 골짜기로 내려가 하얀 도로 옆에 자라는 나무그늘 골짜기를 돌아 언덕으로 뻗은 샛길로 올라가서 슈바르츠발트 풍에 큰 집이 있는 조그마한 농장을 몇 개 지나면 마침내 그 길이 개울을 가로질렀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낚시질을 시작하던 곳이다. 또 다른 길은 숲 변두리까지 험한 언덕길을 올라가 소나무 숲을 뚫고 언덕 꼭대기를 넘어서 초원 언저리로 나와 다시 이 초원을 가로질러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리 크지 않고 좁아서 물이 맑고 물살이 빠른 개울을 따라 자작나무가 자랐다. 자작나무 뿌리 및 물결에 파인 곳은 연못을 이루었다. 트리베르크의 호텔 주인에게는 경기가 좋은 계절이었다. 매우 쾌적한 곳이라 모두들 친구처럼 잘 지냈다. 그 이듬해 인플레이션이 닥쳤고 지난해 번 돈으로는 호텔을 여는 데 필요한 물자를 사들일 수가 없게 되자 주인은 목을 매 자살했다. 이 일은 받아쓰게 할 수 있지만 콩트르 스카르프 광장에 대한 일은 받아쓰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꽃장수들이 길에서 꽃에 물감을 들였고 버스가 출발하는 부근의 포장도로 위에는 그 물감물이 흘렀으며 노인과 여자들은 포도주와 싸구려 마르크를 마시고 언제나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또 아이들은 추워서 콧물을 질질 흘렸다. 카페데 아마테르에서는 더러운 땀냄새와 가난과 주정뱅이의 냄새가 풍겨나왔고 발뮤제트 위층에는 창녀들이 살고 있었다. 문지기 여자는 프랑스 공화국 국회 경비의장대 병사를 자기 집에서 접대하고 있었고 말총깃을 꽂은 그의 헬멧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복도 맞은편 방에 새들어 사는 여자는 남편이 경륜 선수인데 그날 아침 우유가게에서 로또지를 펴들고 남편이 처음 출전한 파리와 루트 간의 경주에서 3등한 기사를 읽으면서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는 얼굴을 붉히고 낄낄 웃어대며 노란색 스포츠 신문을 들고 뭐라고 떠들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발미제트 주인 여자의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로 해리가 일찍이 첫 비행기로 떠나야 했던 날 아침 운전기사가 문을 흔들어 그를 깨워준 적이 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 술집의 함석바에서 백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다. 그때 그는 부근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그 광장 주위에는 두 부류의 인간, 즉 주정뱅이와 스포츠 애호가가 살고 있었다. 주정뱅이는 술에 취해 자신들의 가난을 잊었고 스포츠 애호가는 운동에 정신이 팔려 자신들의 가난을 잊었다. 파리 국민당원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이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과 친구를 누가 사살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베르사유 군대가 쳐들어와 코민정부의 뒤를 이어 파리를 점령한 뒤에 손이 거친 사람, 모자를 쓴 사람, 그 밖에 노동자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 처형해버렸다. 그래서 그런 궁핍 속에서 그리고 말고기 푸주간과 포도주 협동조합 앞길 건너편 숙소에서 그는 자기가 쓰려던 모든 작품의 첫 부분을 썼다. 파리에서 그곳만큼 마음에 드는 곳도 없었다. 가지가 쭉 뻗은 남며 아래쪽은 갈색으로 칠하고 하얀 회반죽을 한 낡은 집들이며 둥근 광장에 서 있는 초록빛의 긴 승합차들이며 포장도로 위에 흐르는 자줏빛 꽃물감이며
카르디날 르모안 거리의 언덕에서 센강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비탈길이며 무프타르 거리의 비좁고 혼잡한 곳을 통하는 또 다른 길 말이다. 팡테옹 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와 그가 늘 자전거로 다니던 또 다른 거리로 그 구역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스팔트 길에서 자전거 타이어가 매끄럽게 굴러갔다. 또 그곳에는 높고 좁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폴 베를렌이 숨을 거둔 곳이라는 싸구려 고층 호텔도 있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는 방이 둘뿐이었고 그는 맨 위층 방 하나를 월 60프랑에 세내어 그곳에서 글을 썼다. 그곳에서는 파리의 지붕과 굴뚝 위의 통풍관과 언덕이 모두 보였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것은 장작과 석탄 가게뿐이었다. 그곳에서는 질이 나쁜 술을 팔았다. 말고기 푸죽간 바깥에는 황금빛 말머리가 걸려 있었고 열린 창문에는 누런 빛을 띤 붉은 말고기가 걸려 있었다. 술맛도 좋고 값도 싼 포도주를 사던 녹색 칠을 한 협동조합도 보였고 그 나머지는 이웃집의 벽돌을 칠한 벽과 창뿐이었다. 밤에 누군가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낮아빠져 전형적인 프랑스식으로 술주정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거리면 이웃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뭐라고 짓거렸다. 실제로는 그런 술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것이다. 경찰은 어디 있는 거야? 필요 없을 때는 잘도 나타나면서. 자식, 어느 문지기 옆였네 하고 자고 있겠지? 순경 불러와.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창을 열고 물 한 통을 퍼부으면 그 신음소리가 그친다. 이건 또 뭐야? 물이로군. 아, 이건 제법 똑똑한 방법인데? 그러고 나면 창문은 닫힌다. 그가 데리고 있던 가정구 마리는 하루 8시간제 노동제에 항의했다. 남편이 6시까지 일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단히 한 잔 걸칠 테니 돈도 과히 낭비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5시에 일이 끝나면 매일 밤 취하게 되니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골탕 먹는 건 노동자의 아내들 뿐이라고요. 수프 좀 더 들겠어요? 그때 여자가 물었다. 아니 어쨌든 고마워. 맛이 참 좋았어. 조금 더 들어봐요. 위스키 소다를 마시겠어. 그건 당신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 내겐 좋지 않지. 콜 포터가 그런 가사를 쓰고 작곡까지 했지. 당신이 나를 미친 듯 좋아할 거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알겠지만 나도 당신에게 술을 주고 싶어요. 아, 물론 그럴 테지. 내 몸에 나쁘다는 게 문제지만. 이 여자가 가버리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마시리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원하는 만큼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술은 다 마셔야지. 그런데 그는 피곤했다. 무척이나 피곤했다. 그래서 잠을 좀 자려고 했다. 그는 가만히 누웠다. 죽음은 그곳에 없었다. 틀림없이 다른 거리로 돌아서 가버린 모양이었다. 죽음은 쌍쌍으로 짝을 지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포도 위를 정말로 소리 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아직 파리에 대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파리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장이며 은회색 쑥이며 관계용 도랑에서 빠르게 흐르던 맑은 물이며 짙은 초록빛 자주 개자리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솔길은 언덕 위쪽으로 넘어가고 여름철 소들은 사슴처럼 수줍어했다. 가을이 되어 산에서 끌어내릴 때면 큰 소리로 울부짖고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움직이던 솥대. 그리고 저녁 햇살에 산 너머 봉우리가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던 일이며 달빛에 비친 오솔길을 말 타고 내려올 때 건너편 골짜기까지 밝게 비치던 일.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말꼬리를 붙잡고 나무숲 사이를 내려오던 일. 그 밖에 그가 쓰려고 마음먹었던 모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무렵 아무도 건초를 가져가지 못하게 목장에 남아서 지키고 있던 얼뜨기 일꾼 소년, 그리고 사료를 조금 얻어가려고 들른 포크 집안의 심술궂은 늙은이도 말이다. 예전에 소년을 부릴 때 곧잘 두들겨 패던 늙은이였다. 소년이 안 된다고 거절하자 늙은이는 또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소년은 부엌에서 엽총을 들고 나와 늙은이가 헛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쏘았다. 사람들이 목장으로 돌아왔을 때 늙은이는 죽은 지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고 시체는 가축우리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일부는 개한테 뜯어먹힌 상태였다. 그러나 시체의 남은 부분을 담요에 싸서 썰매 위에 싣고 밧줄에 동여맨 뒤 소년이 거들어서 그곳을 끌고 내려갔다. 이래서 그는 소년과 함께 스키를 타고 고개를 넘어 도로 위로 나와 100km 가까이 떨어진 마을로 내려와서는 소년을 경찰에 넘겼다. 소년은 자기가 체포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자기는 의무를 다했을 뿐이며 그를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 체포커녕은 무슨 보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노인의 시체를 운반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니 노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 사료를 훔치려고 했는지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쇠고랑을 채울 때 소년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결국 소년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작품으로 쓰려고 남겨둔 이야기 중 하나였다. 그 지방을 소재로 적어도 단편소설 20편쯤은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껏 한 편도 쓴 일이 없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 무슨 까닭인지 말 좀 해줘. 그가 말했다. 뭐가 무슨 까닭이라는 거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를 손에 넣은 뒤부터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자신이 살아남는다 해도 이 여자에 대해서만은 작품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지금 잘 알았다.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도 쓰지 않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재미가 없는 데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주사의 노름만 지나치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단조롭고 반복적이어서 지루하다. 그는 가련한 줄리언이 생각났다. 줄리언은 부자들에 대해 로맨틱한 경외심을 품고 있어 언젠가 한 번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소설을 쓴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줄리언에게 그래, 당연히 그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줄리언에게는 그 말이 유머로 들리지 않았다. 부자란 특수한 매력을 지닌 족속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그 때문에 망가졌던 것이다. 그는 망가진 사람들을 경멸했다. 이해는 했지만 좋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자기만 개의치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좋아. 이제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언제나 두려워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고통뿐이다.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그를 나가 떨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누구 못지않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무엇인가가 몹시 고통을 주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리라고 느낀 바로 그 순간 고통이 갑자기 멎어버렸다. 오래전 척탄병 장교인 윌리엄슨이 철조망을 뚫고 가다가 독일군 순찰병이 던진 수류탄에 맞았던 어느 날 밤이 기억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누구든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약간 허풍치는 버릇이 있었지만 그는 뚱뚱한 몸에 대단히 용감하고 훌륭한 장교였다. 그러나 그날 밤 철조망에 걸리자 그는 적의 탐조등에 비춰졌고 오장육부가 튀어나와 철조망에 걸렸다. 그래서 전우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를 끌어당길 때는 칼로 오장을 잘라내야만 했다. 나를 쏴줘 해리. 제발 부탁이야. 나를 쏴줘. 언젠가 한 번은 주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문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 고통 때문에 인간은 자동으로 기절한다는 이론을 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날 밤 윌리엄슨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이 사용하려고 간직해둔 모르핀 정제를 윌리엄슨에게 모두 먹일 때까지 고통은 그에게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모르핀조차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그 이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더 좋은 상대와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말이다. 그는 같이 있고 싶은 상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아니야, 온갖 일을 해온 데다 너무 오래 끌었고 이미 때가 늦은 지금 아직도 상대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제 다 가버렸어. 파티는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너와 여주인 뿐이거든. 다른 모든 게 귀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귀찮아지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귀찮은 일이야. 그가 소리내어 크게 말했다. 여보, 뭐가요? 무엇이든 너무 오래 하면 그렇다는 말이야. 그는 자신과 모닥불 사이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불빛이 보기 좋게 주름 잡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닥불이 닿는 범위 바로 밖에서 하이에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소설을 쓰고 있었어. 하지만 따분해졌어. 그가 말했다.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당신은 왜 잠자리 들지 않는 거야?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자고 싶어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가 물었다. 아니요, 조금 졸릴 뿐이에요. 이상 야릇한 느낌이 드는군. 그가 말했다. 그는 죽음이 다시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건 호기심뿐이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내가 아는 한 가장 완벽한 사람인걸요. 천만에 여자란 어쩌면 그렇게도 모를까. 그게 뭐야? 당신의 직감인가? 그가 물었다. 바로 그때 죽음이 다가와 침대 발치에 머리를 기대는 바람에 그는 죽음의 입김을 맡을 수 있었다. 사신이 큰 낫과 해골 바가지를 갖고 있다고 믿지 마. 자전거를 타고 오는 순경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하이에나처럼 큼직한 주둥이가 있는 놈일 수도 있지.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바야흐로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형체도 없었다. 다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놈더러 저리 가라고 해. 죽음은 물러가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넌 입김이 지독하구나. 이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후레자식 놈아. 그가 죽음에게 말했다.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는 그것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다. 말을 못하는 것을 알자 죽음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에게로 바짝 조이며 다가와 몸무게로 그 가슴을 짓눌렀다. 그것이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 그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동안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부하 나는 지금 잠드셨어. 그러니 침상을 아주 가만히 들어다 텐트 안으로 모셔라. 그는 그것을 쫓아달라고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고 아까보다도 더 무겁게 웅크리고 있어 이제는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소년들이 침대를 쳐들고 있는 동안 갑자기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에서 중압감이 사라졌다. 아침이었다. 날이 밝고도 벌써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그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비행기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더니 점점 널찍한 원을 그렸다. 소년들이 뛰어나가 등 위로 불을 지르고 그 위에 마른 풀을 쌓아 올리자 평평한 들판 양쪽에서
큼직한 연기가 두 줄기 솟아올랐다. 아침 산들바람에 연기는 캠프 쪽으로 불어왔다. 비행기는 이번에는 저공으로 두 번 더 원을 그리고 내려오더니 수평을 유지하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옛 친구인 콤프턴이었다. 그는 느슨한 양복 바지에 트위드 재킷을 입고 갈색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보기 친구, 어찌된 일인가? 콤프턴이 물었다. 다리를 다쳤어.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아침 먹을 텐가? 고맙네. 차나 좀 마시지. 자네도 알겠지만 이 비행기는 퍼스모스야. 맴사입은 모시고 갈 수가 없네. 자리가 하나밖에 없거든. 자네 트럭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네. 헬렌은 콤프턴을 옆으로 불러내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콤프턴이 아까보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금 당장 비행기에 태우지. 맴사입은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네. 아루샤에 들러 급유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 어서 출발하는 게 좋겠어. 그가 말했다. 차는 어떻게 하고? 차 같은 건 정말 생각 없네. 소년들은 침대를 메고 녹색 천막을 돌아 바위를 따라 내려가 평지로 나서 밝게 타고 있는 모닥불 옆을 지나 소형 비행기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비행기에 타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안에 들어간 뒤 그는 가죽 좌석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콤프턴의 좌석 한쪽 옆으로 쭉 폈다. 콤프턴이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다. 그는 헬렌과 소년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귀에 익은 엔진 소리로 바뀌자 기체는 한 바퀴 빙 돌았고 콤프턴은 멧돼지 구멍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다. 기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더니 모닥불 두 개 사이에 평탄한 들판을 달리다 마지막으로 덜거덕하는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고 언덕 옆 캠프가 이제 납작하게 보였으며 저쪽 멀리 펼쳐져 있는 평원이며 나무가 울창한 숲이며 덤불도 평평해 보였다. 한편 사냥길이 메마른 무릉덩이까지 반들반들하게 통해 있었고 지금까지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울 하나가 보였다. 이제 얼룩말은 등만 조그맣게 보였고 긴 손가락처럼 벌판을 질 줄 아는 작은 영양들의 큼직한 머리도 마치 점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비행기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접근하자 사방으로 흩어져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지금 밖으로 보이는 평원도 이제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으로만 보였으며 바로 눈앞에는 옛 친구 콤프턴의 트위드 재킷의 등과 갈색 펠트 모자가 보일 뿐이었다. 그러고 난 뒤 그들은 첫 번째 언덕 위를 내려갔는데 작은 영양들도 그 뒤를 따라 달렸다. 갑자기 짙은 녹색 숲이 솟아있는 산 위를 넘고 대나무가 무성한 비탈진 산 위를 난 다음 다시 산봉우리와 골짜기로 조각품처럼 굴곡진 울창한 산림을 지나가니 마침내 언덕이 비스듬히 낮아지면서 평원이 또 하나 나타났다. 이제 날씨는 덥고 평원은 보랏빛을 띤 갈색으로 보였으며 열기 때문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다. 콤프터는 해리가 잘 있는지 살피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거무스름한 다른 산맥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 뒤 비행기는 아루샤를 향해 날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것으로 봐 콤프터는 틀림없이 연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마치 채로 친 듯한 핑크빛 엷은 구름이 땅에서 가까운 공중에 떠돌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눈보라의 첫눈과도 같았는데 남쪽에서 날아온 메뚜기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행기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동쪽을 향해 날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뒤 비행기의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마치 폭포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오자 콤프터는 뒤를 돌아보면서 싱긋 웃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앞쪽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처럼 폭이 넓은 데다 거대하고 높이 솟아있으며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반짝이는 킬리만자로의 네모난 꼭대기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가 밤이면 내던 그 컹컹거리는 울음소리를 그치고 인간이 우는 듯한 이상이 아릇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자기 집에 가 있었다. 그녀의 딸이 사교계에 데뷔하기 전날 밤이었다. 어찌된 셈인지 그녀의 아버지도 그곳에 나타나 몹시 거들먹거렸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가 너무 큰 소리를 내어 오는 바람에 그녀는 번쩍 눈을 떴고 잠깐 동안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회중전등을 손에 들고 해리가 잠든 뒤에 들여놓은 또 다른 침대를 비춰보았다. 모기장 아래 그의 몸뚱이를 볼 수 있었지만 어찌된 셈인지 다리는 모기장 바깥으로 나와 침대 옆을 따라 아래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붕대가 모두 풀려 있어 그녀는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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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해리 해리 하고 불렀다. 이어서 그녀의 음성은 점차 높아졌다. 해리 제발 오 해리.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고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텐트 밖에서는 하이에나가 그녀의 잠을 깨울 때와 똑같이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가슴이 고동치는 소리 때문에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